난 충동과 욕구를 느낀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싶다고 몸이 말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몸의 요구를 머리가 억제한다. 그 순간 나타난다. 보이진 않지만 내 몸에서 스멀스멀 나타나는 어떤 것. 욕망이라는 것이 모습을 드러낸다. 내가 갓난아이였을 때로 돌아가보자. 난 지금 배고프고 아랫돌이 또한 불쾌했다. 난 배부르고 싶었고 깨끗해지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그런 충동과 욕구를 바로 울음으로 표현했다. 그러자 엄마가 젖병과 기저귀를 가지고 왔다. 내 욕구는 금세 해소되었다. 시간이 흘러 어린아이가 되었다. 식탁엔 먹음직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나는 배가 고팠다. 바로 먹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먹지 마렴. 나중에 가족이랑 같이 먹어야지. 난 지금 먹고 싶은 충동과 욕구가 생겼지만 먹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난 고민하게 되었다. 지금 당장 충동과 욕구를 따라 음식을 집어먹고 싶다는 생각과 음식에 손을 댄다면 엄마가 화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서로 대립하기 시작했다. 엄마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생존에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난 엄마의 사랑이 철회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그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결국 나는 저울질을 하기 시작한다. 지속적인 엄마의 사랑이냐, 한순간의 배고픔의 해소냐. 결국 나는 지속적인 엄마의 사랑을 택하고 충동과 욕구를 억누르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욕망이 탄생한다. 욕망은 지금 당장은 없지만 앞으로 다양한 쾌락을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지속적인 엄마의 사랑을 선택하지만 당장의 배고픔이라는 충동과 욕구의 충족을 지향하는 감정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다. 당장은 충족시킬 수 없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순간, 그때 욕망은 나타난다. 충동과 욕구는 당장 부족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본능과 관념이다. 욕망은 단순한 욕구의 충족을 뒤로 연기하면서도 여전히 충족을 지향하는 복합적인 감정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한다. 다이어트. 당장 음식의 충동과 욕구를 뒤로 연기하면서도 살을 빼게 되면 다양한 쾌락을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음식들에 대한 욕망이 아른거리게 된다. 사치품. 당장 사치품의 충동과 욕구를 뒤로 연기하면서도 돈을 아끼게 되면 더 필요한 쾌락을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치품에 대한 욕망이 떠나지 못하게 된다. 오락. 당장 게임을 뒤로 연기하면서도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좋은 미래를 제공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게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게 된다. 욕망은 어릴 적부터 나와 함께 해왔고 욕망은 지금 이 순간까지 느낄 수 있다. 충동, 욕구, 그리고 욕망이란 단어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과거에는 충동, 욕구, 그리고 욕망에 대한 개념적 차이도 명확하지 않았을 뿐더러 식욕, 성욕, 수면욕, 배설욕과 같은 생명체의 이기적인 속성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욕망에 대한 인식은 점점 바뀌고 있다. 욕망을 긍정적으로 느끼게끔 주입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에 인간의 욕망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과거로 돌아가보자. 욕망, 욕구, 충동은 18세기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모두 충동적인 본능으로 취급했다는 소리다. 전 근대 사회를 지배해온 것은 바로 욕망을 부정하고 아예 금기시해야 한다는 사상이었다. 즉, 금욕주의적 사상이다. 당시 욕망을 대표하는 육체는 부정되고 쾌락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욕망은 식욕과 같이 생명체의 이기적인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거나 아니면 성욕과 같이 윤리적으로 위험한 욕구로 간주되어 왔다. 쉽게 말해 이원론 틀에서 이해해보자. 신과 동물, 정신과 육체가 있다. 신을 대표하는 것은 정신이고 동물을 대표하는 것은 육체다. 서양사회 전통에서 볼 때 인간은 신이 될 수도 있고 동물로 전락할 수도 있는 분열적인 존재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금욕주의적 사유는 육체는 멀리하고 정신은 중시한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망은 기본적으로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왜? 정신과 육체라는 이분법에서 정신의 측면만을 중시하려는 경향이 생긴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과거 빈약한 생산력에 있었다. 그들은 공동생활을 규범으로 택할 때 채택할 수 있는 것은 금욕이나 절욕일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강조되면 빈약한 생산 속에서 나름대로 먹고 살 수 있었고 분쟁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다르다. 과거 빈약한 생산력과는 반대로 현재는 폭발적인 생산력의 시대를 맞이했다. 바로 산업자본주의 시대이다. 이제는 엄청난 생산을 따라가려면 사람들을 소비하게 해야만 하게 된다. 20세기 들어서면서 각종 미디어와 사상이 소비를 외치는 소비 중심 사상이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소비를 추동할 수 있는 욕망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격상하게 된다.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욕망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욕망을 긍정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공동체보다 개인을 강조하는 지적인 경향이 나타나고 개인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이 유행하게 된다. 이러한 사유는 경제 자본주의 구조와 명백하게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데 공동체보다 파편화된 개인이 더욱 많은 잉여 가치를 남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산업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공동체적 소비보다 파편화된 개인적인 소비가 훨씬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산업자본은 다양한 광고 전략을 통해 하나의 개인마저도 다양한 소비 주체들로 분열시키기까지 한다. 한 명의 여성조차 엄마로서 소비해야 할 때가 있고 직장인으로서 소비해야 할 때가 있으며 동창의 일원으로서 친구들 앞에 과시하기 위해 소비해야 할 때도 있다. 이처럼 어떤 개인이 상품들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서로 상이한 취향과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산업자본은 통일된 한 개인의 경우에서보다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과 산업자본주의의 요구가 공교롭게도 맞물리면서 빈약한 생산력 때문에 욕망을 부정해야만 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폭발적 생산력은 인간의 파편화된 욕망이 절실히 필요해졌기 때문에 욕망은 현대에 이르러 해방되는 것을 넘어서 긍정적 인식으로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욕망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욕망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과거부터 현재 변화하는 욕망의 위상과 우리들의 인식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욕망의 개념을 한 곳으로 모았고 욕망의 역사를 가볍게 연결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은 현재의 욕망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를 끝냈습니다. 다음화는 현재 욕망이 인간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기 이전의 동물, 삶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욕망이다. 우리는 금지되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욕망한다.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너와 나의 연결, 고리, 새로운 모든 관계를 만들려는 힘이 욕망이다. 성욕은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본능 중 하나, 번식의 본능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존과 번식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간다. 마치 통제 불가능한 거대한 의지에 조종당하는 듯 보인다. 인간은 인간이기 이전의 동물이며 동물이기 이전의 생물이다. 생물 각각은 하나의 생명이며 현대 생물학은 생명의 주인공이 유전자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성적인 인간 또한 본능적으로 유전자의 명령을 듣고 따르며 사는 듯 보인다. 유전자의 명령이란 생명의 탄생과 동시에 내려진 첫 번째 명령, 유전자 보존 복제, 즉 생존과 번식의 명령이다. 그러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내재된 성적 욕구를 활용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존과 번식의 과정을 거치며 살아간다. 마치 모든 생명 각각은 유전자의 의도를 실현하고 있는 단계적 매체에 불과한 듯 보인다. 이러한 현대 생물학 발상에 익숙하다면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욕망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동물, 아니 생물이라는 큰 범주 내에 사람 속에 속하는 인간이다. 생물의 목적인 생존 번식과 마찬가지로 인간 또한 생존 번식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번식의 본능에 따른 성적 욕구를 가진다. 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은 당장 성적 욕구가 차올라도 곧바로 해소할 수 없다. 참아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당장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성적 욕망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성욕, 에로티즘, 심지어 사랑이라 부르기도 했다. 18세기 이전에는 성적인 욕망을 모두 인간의 동물적인 충동으로 취급하였다.
당시 육체적이고 동물적인 충동, 욕구, 욕망은 부정되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등장한다. 그는 성적 욕망이 육체의 부정적 욕구라기보다 개체에 내재된 종을 보존하겠다는 맹목적인 의지의 발현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즉, 성적인 욕망을 종족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삶의 의지로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여기서 잠깐 종족 보존의 뜻을 명확히 정의하고 넘어가자. 모든 개체는 종의 전체를 위해서 종족 보존을 하지 않는다. 나와 내 유전자와 가까운 이들의 이득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생존 번식에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현상의 결과가 종족을 보존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뿐이다. 즉, 집단이 아닌 개체 수준에서의 종족 보존이라 정의한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두 가지로 나눈다. 개체적 의지와 맹목적 의지. 개체적 의지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의 작용이다. 선택과 판단을 하는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힘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 의지의 사전적 정의와 일치한다. 그런데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어떤 힘이 나를 조종하는 듯한 느낌에 휩싸일 때가 있다. 내가 매력적인 이성에게 끌리는 이유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한 개체적 의지의 결과일까? 흔히 사랑에 빠지는데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자기의식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갑자기 찾아오며 이성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생각이 드러난다. 개체적 의지 이면에 훨씬 거대한 맹목적 의지가 조종하고 있다고 말이다. 맹목이란 눈이 보이지 않은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으리란 뜻이며, 맹목적 의지는 이성에 개입하기 힘든 무언가를 발생시키는 어떤 무의식적인 힘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그리고 우리를 조종하는 거대한 맹목적 의지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 중 하나가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기 힘들게 하는 성욕, 에로티즘, 사랑이라는 성적 욕망의 발현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우리는 성욕에 대해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을 통해 성욕이 만족되면 모든 것을 얻을 것 같은 느낌을 확신하며 나중에 이것이 성욕이라고 알게 된다. 그런데 성적 욕망의 발현이 오직 정신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신체적 변화도 간과하지 않았다. 어떤 성적 대상에 에로티즘을 느끼면 우리의 몸은 호르몬이 저절로 분비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호르몬은 분비물 중의 분비물이며 모든 액체의 정수이고 유기적인 모든 기능의 최종 결과라고 말이다.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개체의 성적 욕망을 조종해 맹목적 의지가 진정으로 실현하기를 원하는 것.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바로 종족 보존이라고 생각했다. 현재 이러한 생각이 왜 익숙한 것일까? 그 이유는 쇼펜하우어의 발상이 생물학에서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는 생명의 운동에서 인간 개개인은 운반자에 지나지 않을 뿐 생명의 주인공은 바로 유전자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유전자 보존을 위해 맹목적으로 유전자의 명령을 따르도록 프로그램된 생존 기계이며, 생존 기계 각각은 유전자의 의도를 실현하고 있는 단계적 매체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바로 이곳에서 쇼펜하우어와 현대 생물학은 마주한다. 종족 보존을 위한 맹목적 의지를 유전자 보존, 복제를 위한 맹목적 의지로 바꾸면 현재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욕망에 대한 퍼즐이 맞춰진다. 즉, 맹목적 의지는 유전자 보존, 복제라는 목적에 따라 인간의 성적 욕망으로 표현되는 성욕, 에로티즘, 사랑을 느끼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인간 개개인은 모두 유전자 보존, 복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다. 그런데 우리가 아름답고 순수하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유전자가 의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생화학적 반응의 이유가 유전자의 맹목적 의지라는 사실을 흥미롭게 즐길 수도 있다. 과학적 사실과 별개로 인간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에 이르러 욕망의 위상은 과거보다는 긍정적인 듯 보인다. 죄악에서는 벗어났으니까. 하지만 쇼펜하우어 또한 욕망의 부정성을 극복하진 못한다. 이유는 스스로의 의지에서 벗어난 성적 욕망은 맹목적 의지에 의한 오직 유전자 복제의 목적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전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 대한 성욕, 에로티즘, 사랑의 감정을 가지는 것은 유전자 복제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며, 여기서 성적 욕망의 대상은 유전자 복제란 목적을 실현할 수 있으면 누구든 상관없게 된다. 즉, 유전자가 아닌 개체는 소외된다. 유전자 운반을 위한 고유 명사는 필요 없다. 단지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필요할 뿐이다. 욕망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섬뜩하지만 흥미롭다. 인간 개개인은 죽지만 유전자는 복제를 통해 맹목적 의지를 이어받는다. 맹목적 의지는 개체 간의 성적 욕망을 수단으로 자식이라는 새로운 개체를 통해 유전자를 이어나간다. 결국 맹목적 의지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는
유전자 운반을 위해 거쳐가는 존재다. 차갑다. 성적인 욕망의 발현으로 두 남녀가 자식을 가질 때 그것은 유전자를 보존하려는 맹목적 의지의 명령에 불과한 것이 된다. 두 남녀의 숭고한 사랑의 결실도 단지 맹목적 의지의 순응한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우리는 인간 개체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여기까지 쇼펜하우어의 욕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종족 보존을 위한 맹목적 의지라는 생각이 생물의 본능적인 성적 욕망이라면 특이하게도 인간에게는 사회적 속성의 영향을 받는 성적 욕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적 동물만이 가지는 사회적 욕망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 그 이름은 바로 바타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금지되는 것, 그 자체 때문에 욕망한다. 왕이 국민에게 선포한다. 감자 먹지 마. 그 순간 악마의 작물인 감자는 신성한 후광에 휩싸이며 국민들을 매혹시켰다. 지금의 독일 동부 18세기 프로이센의 제3대 국왕 계몽주의 군주 프리드리히 2세의 무덤에는 사람들이 감자를 두고 간다. 왜 감자를 두고 갈까? 바로 프리드리히 2세는 감자 대왕이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1774년 연이은 전쟁과 대흉년이 덮치고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궁핍해졌다. 카카, 국가에 밀이 없어 국민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잠시 고민한다. 빵 대신 케이크를 먹으라고 할까요? 대신에 헛소리를 무시하고 프리드리히는 명령을 내린다. 감자 먹으라고 해. 16세기부터 들어온 감자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생산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농기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영양분도 풍부했다. 하지만 당시 유럽인들은 감자를 악마의 작물이라고 부르며 먹지 않았다. 그저 감자는 귀족들의 관상용으로 길러지거나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었다. 프리드리히 2세는 악마의 작물인 감자를 먹으라고 명령을 내렸고 국민들은 보급된 씨감자들을 불태워버리며 저항했다. 당시 감자의 인식은 개도 안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왕의 식탁에 매일 감자가 올라와도 국민들은 먹지 않았다. 그런데 프리드리히 2세는 국민들에게 선포한다. 감자는 귀족만 먹을 수 있다. 일반 농민들은 감자를 재배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감자를 재배하는 왕실 농장에 근위병까지 세워 보초를 서게 했다. 악마의 작물인 감자의 재배와 식용이 금지되었다. 국민들은 개도 안 먹는 감자를 못 먹게 되었다. 안 먹던 감자를 못 먹게 한다고?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기묘한 현상이 나타났다. 악마의 작물이자 개도 안 먹는 감자는 갑자기 신성한 후광에 뒤덮여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그러자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났다. 감자라는 게 사실 맛있는 거 아니야? 귀족들만 먹는 귀한 음식이 감자라고? 귀족들만 즐기게 놔둘 수 없지. 귀족들의 감자를 훔쳐서 우리가 직접 재배해 먹자. 국민들은 감자를 훔쳐가거나 몰래 경작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프리드리히 2세는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기근을 해결하게 된다. 가축 사료로 쓰이던 흔하고 별 볼 일 없는 감자, 개도 안 먹는 감자가 갑자기 신성한 후광에 뒤덮여 어떻게 유럽 국민의 욕망을 자극했던 걸까? 방법은 간단했다. 국민들이 감자를 식용 재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널리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제 국민들에게 감자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하나의 금기로 여겨지고 감자를 먹는 것은 금기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바로 이 순간 금기와 위반의 관계 속에 인간의 특별한 사회적 욕망이 나타난다. 금기를 의식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 인간은 금기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금기에 철저히 복종하면 더 이상 금기를 의식할 수 없다. 감자를 먹는 것이 금기라는 것을 모르거나 당연히 먹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금기된 감자라는 의식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감자를 먹게 될 때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금기를 위반했다는 의식에서 나타난다. 금기를 위반한다는 것은 우리가 금기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위반에 따른 불안을 느끼게 된다. 바타유는 말한다. 금기는 누리기 위해 유지된다. 금기를 위반할 때 인간에게 주어지는 불안은 금기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의식에서 온다는 것. 즉, 금기 없는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금기를 위반하는 것일까? 이유는 바로 금기를 의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포, 긴장, 두려움, 불안이 금기를 위반하도록 충동하기 때문이다. 의문이 든다. 공포, 긴장, 두려움, 불안은 오히려 금기를 준수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었나? 감자가 금기시 되었다면 안 먹으면 그만이며 금기를 어겼을 때 느낄 수 있는 공포, 두려움, 불안을 피해갈 수 있을 것 아닌가?
혹시 공포, 긴장, 두려움, 불안이 금기를 위반하게 만드는 매혹적인 힘이 있는 것일까? 개도 안 먹던 감자는 왜 갑자기 신성한 후광에 뒤덮인 걸까? 우리는 공포, 긴장, 두려움, 불안을 본능적으로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표현을 다르게 해보자. 우리는 스릴을 즐긴다고 표현하면 이상한가? 왜 위험한 행동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일까? 바타요는 말한다. 인간은 죽음에 충동을 가진다. 우리는 공포, 긴장, 두려움, 불안을 유발하며 죽음과 가까운 많은 여가 활동과 문화 콘텐츠를 즐기며 스스로 두근거림을 찾아 나선다. 그가 말하는 죽음의 충동. 인간은 죽음에 관하여 두 가지 태도를 지닌다. 우리는 죽음과 가까울 때 발생하는 생명의 집착들, 공포, 긴장, 두려움, 불안과 같은 위기감지 본능을 통해 죽음을 멀리 떨쳐놓는다. 즉, 죽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공포, 긴장, 두려움, 불안함이 무섭긴 하지만 지고한 흥분을 일으키는 어떤 장엄한 요소가 있어 우리를 매혹시킨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일 때 뇌는 신체의 변화를 감지하며 신경 전달 물질들을 분비한다. 아드레날린, 엔돌핀이 활성화되면 인간은 평온한 일상에서 맛볼 수 없는 쾌감을 느낀다. 이것은 간접적 경험으로도 분비될 수 있다. 우리를 죽음에 빠뜨리려는 위험이 오히려 우리를 즐겁게 한다. 바타유의 신성함이란 인간의 죽음의 충동을 자극하는 것이며 무서움과 동시에 지고한 흥분을 일으키는 어떤 장엄한 요소다. 감자를 먹는 것이라는 금기를 의식하게 될 때 감자는 금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불안을 자극하는 신성한 후광에 휩싸이며 무서움과 지고한 흥분감을 일으키는 위반의 대상이 된다. 인간의 특별한 사회적 욕망은 금기와 위반에 대한 욕망이다. 그리고 금기와 위반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신성은 위험하지만 매혹적인 힘을 가진다. 금기는 폴리네시아에서는 타부라고 부른다. 프랑스 사회학자 다비드 에밀 디르켐은 금기를 초자연적인 원리를 갖고 있다고 여겨지는 하나의 사물이나 그런 사물들의 한 범주와 이러한 특징을 갖지 않은 다른 사물들 사이의 모든 접촉을 막음으로써 마술적인 전염이 초래되는 위험한 결과들을 예방하고자 하는 일련의 의식적 금지 조항으로 정의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장으로 요약한다. 금기는 해당 공동체에서 단지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겨서는 안 되는 단언적 명령이다. 즉,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타유는 모든 금기의 원천을 성 본능에서 찾는다. 성에 관한 본능은 음식, 수면의 본능과 같지 않다. 음식을 먹고 잠을 자려는 본능은 욕구의 충족을 목표로 하지만 성 본능은 끊임없는 욕망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며 동물성을 넘어선 인간의 욕망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성에 관한 금기의 방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금기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성에 제한을 가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심정적 금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행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한과 규칙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우리의 일상에서 성에 관한 금기를 발견해보자. 알몸으로 돌아다니지 않는다. 성행위의 모습을 제3자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대체로 성기를 감추려고 한다. 수없이 다양한 금기가 있겠지만 이 정도 금기는 보편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대부분 문명권의 사람들은 너무 익숙한 일상이기 때문에 금기라고 의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익숙한 일상이 파괴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 바로 나 자신이 성행위를 하는 순간 생물학적 본능을 충족함과 동시에 일상의 제한과 규칙에서 벗어나 내재된 금기가 의식되며 위반에 따른 지고한 흥분, 에로티즘 또한 강하게 발생하게 된다. 동물로의 회귀. 초원의 동물은 알몸이다. 동물이 옷을 입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들에게 알몸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옷을 입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알몸은 부끄러운 것이 되었다. 오래전부터 알몸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은 하나의 금기로서 기능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금기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축적되며 스스로가 의식하지 못하는 형태로 간직된다. 성행위는 내재된 금기를 위반하는 과정이다. 알몸으로 돌아다닌다. 성기를 감추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끄러움. 일상의 금기를 위반함과 동시에 내재된 금기가 의식되며 인간의 에로티즘은 발생한다.
내재된 금기를 위반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직접적인 성행위뿐만 아니라 관음증, 패티시즘과 같은 타인의 시선에서 허락되지 않은 행위를 할 때 강한 욕망을 느낀다. 이것 또한 성금기 위반의 한 형태이다. 숙명인지 비극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와 모험의 본능이라는 묘한 특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인간은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본능적으로 기피한다. 한마디로 통제가 어려운 존재가 인간이다. 만약 통제가 주어진다면 통제가 주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통제를 넘어서려고 하기 때문이다. 금기가 주어져도 마찬가지다. 금기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기된 것을 넘어서려는 욕망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무언가 금기되어야만 강한 욕망이 작동한다면 우리의 욕망은 이미 매개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인간은 직접적인 욕망의 대상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간의 행동을 금지하고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금기가 존재해야만 그것을 위반하려는 욕망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금기를 결정할 수 있는 체제가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인간의 욕망이 금기를 전제해야만 발생한다면 인간의 행동은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사회 공동체는 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공동체에 안주할 권리를, 금기를 어기는 사람에게는 공동체에서 추방할 위협으로 통제한다. 이처럼 금기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체제는 인간의 욕망을 증폭하고 억제할 수 있다. 시간, 장소, 문화에 따른 다양한 인간 사회는 자신만의 금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과거, 조선시대에는 7살이 넘은 남녀는 한 곳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적 금기 사항이었으며 남녀가 한 곳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강렬한 에로티즘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젊은 남녀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에로티즘을 느끼기는 힘들다. 금기가 역사적 차원을 띈다는 점에서 역사적 층위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금지된 것을 넘어서려는 인간의 욕망과 만나 사회적 층위 또한 함축하는 욕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바타유는 인간의 욕망이 동물과 비교해서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동물이 본능에 따라 성생활을 하는 반면 인간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매개로 동물과는 다른 성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음 화에 나올 라캉의 말을 들어보자. 성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의 성관계가 사회적 층위를 함축하는 상징적인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상징적인 것은 금기와 위반의 개념을 포함한다. 라캉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역사적 층위를 내포한 인간만이 가지는 인간 욕망의 사회적 속성에 대해 통찰했다. 라캉은 말한다.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유명 연예인의 광고를 통해 나타난 상품에 대한 욕망은 과연 나의 욕망인가? 미디어 광고 기획자가 상품을 기획한다. 기획자는 고민한다. 미디어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상품에 대해 욕망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해당 상품의 아름다운 외관과 특별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에 대해 설명해야 할까? 그것도 좋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인간의 본성과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시청자 시선에서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유명인이 해당 상품을 원하며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그 후 시청자는 유명인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며 내가 사용해본 적 없고 처음 접한 상품이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내가 원해서 구매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유명인의 광고를 통해 나타난 상품에 대한 욕망은 과연 나의 욕망인가? 19세기 이전 나의 정신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투명하고 이성적인 대상이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나의 정신이 스스로 자각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한다. 프로이트는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무의식은 스스로 자각할 수 없는 욕망으로 요약된다.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정신이 무의식적 욕망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코제부의 욕망이론은 라캉의 사유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 코제부는 인간의 욕망을 둘로 나누어 설명한다. 타인에 대한 욕망과 타인 이외의 것, 대상에 대한 욕망으로 분류한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연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타인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을 욕망한다. 또한 좋은 성적을 받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을 했을 때 먼저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전화를 건다.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욕망하는 것이다. 즉,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사랑받거나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가진다. 또한 타인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전제를 붙였다. 왜냐하면 매력적인 사람만이 나를 욕망하고 사랑하고 인정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며, 가난하고 비천하고 추한 사람의 욕망을 우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타인 이외의 것, 대상에 대한 욕망을 보여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권력, 외모, 명예를 욕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그런 대상들을 욕망하는 이유는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욕망하기 때문인 것이다. 게다가 돈, 권력, 외모, 명예와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을 갖춘 사람들을 매력적이고 사랑스럽다고 느끼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욕망할 때 우리 또한 같은 대상을 욕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외모가 뛰어난 매력적인 여성이 좋아하고 애용하는 화장품을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갖고 싶다고 생각한다. 나의 욕망에 타인의 욕망이 개입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타인이 아니다. 내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할지라도 나만의 고유한 욕망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타인의 욕망과 나의 욕망 사이에서 나타나는 충돌과 균열을 사유함으로써 라캉의 욕망은 코제부의 욕망을 넘어서게 된다. 타인의 욕망과 나의 욕망 사이의 균열을 사유하기 전에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게 되는 것이며, 어떻게 타인의 욕망이 나의 욕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해야 한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은 한 가지를 전제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미숙아라는 점이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때까지 주변의 애정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프리카 초식동물은 태어난 지 한 2시간 만에 걸어다닐 수 있지만 인간은 1년이 지나야 걸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완전하지 못하다. 갓난아이는 타인의 사랑과 보살핌이 없다면 결코 생존할 수 없다. 때문에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을 돌보는 타인이 자신에게서 욕망하는 것을 행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걸으려고 할 때 엄마가 좋아한다. 그렇다면 아이는 자꾸 걸으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는 자신이 걸을 때 엄마가 좋아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아이가 김치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아이는 불쾌감을 무릅쓰고 그것을 먹으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는 자신이 김치를 먹을 때 엄마가 좋아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돌봐주는 타인이 꼭 어머니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봐주는지의 여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는 나이를 먹으면서 엄마의 욕망을, 친구의 욕망을, 선생님의 욕망을, 서해의 욕망을 욕망하며 나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삶을 축적한다. 인간은 미숙아로 태어나 자신을 돌보는 타인이 자신에게서 욕망하는 것을 행하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사실을 쉽게 망각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선호하는 대상은 자신의 욕망이라고 믿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응시하려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해왔던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 아빠와 아들이 있다. 아빠는 내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나는 아빠가 나에게 바라는 것을 행하려고 한다. 아빠의 욕망을 욕망하며 아빠에게 인정받는 것. 시간이 흘러도 이것을 자신의 욕망으로 믿고 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발생한다. 아빠와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게 될 때 아빠의 욕망을 욕망해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아빠의 욕망을 수용하느라 억압되었던 자신의 욕망이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욕망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흔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알아보자.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성적을 원하고 아이가 부모의 욕망을 수용해 좋은 성적을 받아왔지만 칭찬과 격려가 아닌 꾸중을 듣게 될 때 아이는 혼란에 빠진다. 이제 아이는 부모의 욕망을 욕망하기를 멈추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부모의 욕망을 부정하는 방법이다. 좋은 성적을 원하는 부모의 욕망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이러한 균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자식이 주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된다. 엄마는 아이가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기를 욕망하고 해야 할 것을 하기를 욕망한다. 그리고 아이는 어머니의 욕망을 수용하거나 저항할 수 있다. 아이가 어머니의 욕망을 수용한다면 별다른 갈등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만 어머니의 욕망에 저항한다면 어머니는 물리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용과 저항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욕망은 아이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된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초자아로 불리는 사람의 심리가 나의 욕망을 철저하게 억압해서 오히려 억압된 상태가 갈등 없는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고 말한다. 초자아에 의해 억압된 욕망과 동일시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법이다. 법에 의해 억압된 욕망을 스스로가 당연한 것이자 의무로 받아들이고
법이 하라는 대로 한다면 별다른 갈등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욕망은 억압될 뿐 결코 제거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억압된 욕망이 억압을 뚫고 나타날 때가 있다. 1896년 초기 논문 방어신경증에 대한 또 다른 고찰에서 프로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억압된 것의 회귀라고 불리던 현상이다. 눌린 용수철이 어느 순간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튕겨나오는 것과 같다. 우리는 부모나 친구,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타인에게 인정받거나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억압했던 순간이 무수히 많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 자신의 욕망을 철저히 억압해 별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초자아의 역할이다. 하지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무의식적 욕망이 초자아의 지배가 느슨해진 틈을 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 나라는 의식을 하게 될 때 억압되었던 자신의 욕망이 용수철처럼 갑자기 튕겨나오는 순간이 있다. 그때 나는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나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인이 원하는 대로 살 뿐인 겁쟁이가 될 테니 말이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억압된 나의 욕망이 드러난다는 것은 초자아의 지배가 느슨해졌다는 뜻이다. 그러니 사실 겁쟁이의 단계는 자신의 욕망을 되찾기 위한 작은 실마리인 것이다. 이것은 라캉이 프로이트를 이어 정신분석학의 과제로 설정한 것이다. 라캉은 말한다.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진실로 자신이 소망하는 것인지 혹은 소망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타인의 욕망을 넘어 주체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만 한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타인의 욕망을 욕망해왔던 삶의 연속이었다. 삶 곳곳에 짙게 칠해진 타인의 욕망을 걷어내고 자신의 욕망을 찾을 수 있을까? 라캉의 욕망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치관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인간에겐 동물과 같은 본능적 욕망이 있으며 그러한 욕망을 금기시했던 금욕주의 사유와 욕망을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쇼펜하우어, 인간에겐 사회적 욕망 또한 있으며 금기와 위반에 관한 전제를 설정하고 욕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타유와 미숙아로 태어난 인간이기에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라캉. 네 가지 사유의 공통점은 욕망은 결핍과 결여에서 충족을 지향하는 상태로 전제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무언가 결핍 결여되었다는 존재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배가 고프면 식욕을 느끼고 졸리면 자고 싶다. 예쁜 옷을 보면 사고 싶고 새로 나온 핸드폰을 보면 바꾸고 싶다. 이것이 지금까지 욕망을 이해하는 전형적인 결핍과 결여의 사유이다. 하지만 결핍과 결여를 전제한 욕망에 따르면 결핍이 충족되면 욕망은 발생할 이유가 없게 된다. 욕망은 결핍의 상태에서 충족을 지향하는 일시적인 작용으로 이해될 뿐이다. 이러한 욕망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리적 욕구인 식욕, 수면욕, 배설욕만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음화에 나올 들레즈의 말을 들어보자. 욕망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는 충만한 힘이다. 놀랍게도 들레즈는 결핍과 결여의 사유로 욕망을 이해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리잡은 욕망의 부정적 이미지를 깨트릴 수 있는 혁명적인 사유를 전개한다. 인터넷 세상에는 재밌는 것이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난 오늘도 딴짓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어째서 내 의지는 이리도 약한가? 머리는 할 일을 하라고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는다. 분명 내가 욕망하는데 나의 욕망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다. 내가 능동적으로 욕망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욕망이란 충만한 힘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욕망의 관점에서 상상해보자. 분명 흥미로울 것이다. 주위의 모든 잡념,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대상과 스스로가 동일시되어 주위의 잡념과 방해물들이 의식되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말한다. 몰입 상태에 빠지면 물 흐르는 듯 편안하고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을 주며 스스로의 의식이 사라질 만큼 심취한 느낌이 든다고 한다. 게다가 몇 시간이 한순간처럼 짧게 느껴지는 경험을 한다. 그런데 몰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몰입은 나와 연결된 관계에서 시작된다.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모두 가능하다. 나와 타인, 나와 대상 사이에 새로운 연결관계가 생성되고 지속됐을 때 스스로의 의식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한다고 한다. 난 원고를 작성할 때 나라는 의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몰입했지만 원고를 작성하는 나라는 생각을 할 때야 비로소 몰입이 파괴되어 의식이 돌아올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몰입 상태에 빠지면 둘은 하나의 연결관계로 맺어지며 나는 나를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여기가 들레즈 사유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들레즈의 욕망은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연결관계에서 출발한다. 오히려 나의 발견이 도착점이다. 먼저 출발점을 확인한 뒤 생각 여정을 진행해보자. 우리는 아침에 처음 눈을 떴을 때 내가 일어났다라는 의식을 하지 않는다. 단지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며 대상과의 연결관계를 시작할 뿐이다.
둘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의식이 지속될수록 몰입의 상태가 되며 나를 넘어서서 나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간을 몰입의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힘. 들레즈는 말한다. 이것이 욕망이다. 들레즈의 욕망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 중 두 번째는 생성이다. 생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움을 이해해야 한다. 새로움은 지금 현대 인간의 욕망을 발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오락, 새로운 제품, 그것들은 그저 새롭다는 이유로 욕망되며 소비될 뿐만 아니라 새롭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게다가 여전히 기존의 것에 대한 저항이란 이데올로기가 만연한 가운데 새로움이라는 키워드는 현재까지도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움을 이해하기 위해 명확히 정의해야 할 키워드가 두 가지 있다. 창조와 생성. 창조란 기독교의 우주론에 따르면 무에서 유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0에서 1이 될 때 창조라고 한다. 그러나 창조는 신의 영역에 가까우며 인간의 능력으로 창조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들레즈가 말한 생성은 유에서 유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또는 저것이 이것과 저것이라는 형태로 종합되고 수렴하여 어떤 단일한 결과로 불려져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구성하고 새로운 배치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생성이다. 인간이 새로움을 부여하는 모든 과정들, 창의적인 활동들은 기존의 것을 연결하거나 배치하는 것으로 생성된다. 들레즈는 말한다. 이것이 생성이다. 들레즈의 욕망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은 연결관계와 생성이다. 연결관계가 나타나 생성되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과정. 드디어 우리는 출발점을 지나 욕망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또는 A 또는 B 또는 C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판단될 수 있는 형태로 분리된다. 예를 들어 운동 좋아하는 남자 또는 파스타 좋아하는 여자 또는 커피 각각이 따로 판단될 수 있으며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A 그리고 B 그리고 C 운동 좋아하는 내가 커피를 마시며 파스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 분리된 형태가 서로 수렴하여 각각의 개념으로는 유추할 수 없는 커플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운동 좋아하는 나, 그리고 커피, 그리고 파스타 좋아하는 여자라는 새로운 연결관계가 생성되며 하나의 장면에 같이 담길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새로운 연결관계가 생성된 순간 단순히 수렴하여 단일한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서로에게 각자의 흔적이 새겨진다. 운동만 했던 내가 여자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먹기 위해 노력한다. 어제와는 다른 흔적이 새겨진 파스타를 먹는 나가 생성되며 나와 그녀의 만남을 기념한 커피잔에 커피가 담기게 되었으며 파스타 좋아하는 여자 또한 남자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운동하는 여자라는 새로운 흔적이 서로에게 새롭게 생성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이 관계가 유지될수록 깊은 흔적이 남겨져 깊게 패이며 서로에게 새로운 주름을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주름은 닮음으로 표현된다. 연결관계가 오래될수록 서로는 닮는다. 오랜 연인은 서로를 닮는다. 또는에서 그리고로 종합될 수 있는 생산적인 힘, 새로운 연결관계를 생성하려는 충만한 힘이 바로 욕망이다. 들레즈 또한 자신의 사유를 새롭게 하기 위해 욕망의 개념을 재정의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들을 생성해내며 논리를 전개한다. 현대 철학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 명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용어를 알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해당 철학에서 생성된 개념들까지 이해해야 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하지만 생성된 개념을 알아가며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기존의 용어로 설명할 수 없었던 번뜩임을 발견하게 된다. 들레즈는 욕망의 출발점을 나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연결관계가 나타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다. 결국 욕망은 내가 한다. 들레즈는 내가 욕망함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들레즈는 말한다. 욕망이 억압받거나 좌절될 때 욕망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지금 나와 연결된 관계가 억압되거나 몰입이 깨지는 순간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식한다는 것을 아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며 혼자라는 존재는 무의미하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연히 마주친 타인과 대상에 맞게 역동적으로 자신을 변형시키면서 살아간다. 역사와 문화에 상관없이 자신을 돌봐줄 타인이나 나를 즐겁게 해줄 장난감들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연결관계를 만들려는 생산적인 욕망의 힘이 끊임없이 나를 이전과는 다른 나로 변화시킨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연결관계가 발생한 후에 변화된 내가 출현한다는 점이다. 출발점은 내가 아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자아, 자의식, 주체라는 개념이 없다. 감각으로 마주한 타자, 대상에 몰입하며 끊임없이 연결관계를 만들 뿐이다. 그러던 중 아기와 어머니의 젖꼭지와 연결되어 젖꼭지에 몰입하는 나라는 연결관계가 생성되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젖물기를 포기하며 연결관계를 깨뜨린다면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이 순간
젖꼭지를 원하는 아이의 욕망이 좌절된 이때 아이의 나라는 관념, 아이의 자기의식, 주체가 탄생한다. 연결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아이의 욕망이 좌절되면 이때 아이는 젖꼭지를 욕망하는 주체로 새롭게 탄생하며 젖꼭지를 원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젖꼭지는 아이가 욕망하는 대상으로 고착된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들은 인공 젖꼭지를 물거나 손가락을 빨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연결관계를 만들려는 욕망의 힘이 특정한 억압에 의해 좌절되어 욕망의 왜곡이 일어난 다음에야 결핍과 결혈을 경험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억압이 일어나는 경우에만 우리는 스스로를 욕망하는 나라고 느끼는 고정된 주체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갓난아이가 젖꼭지와의 연결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것과의 연결관계로 이행하도록 내버려두면 욕망은 결여나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욕망, 다시 말해 새로운 연결을 도모하려는 순수한 힘의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물론 아이는 새로운 연결관계에 몰입하는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라캉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결핍과 결여를 가진 미숙아로 태어나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욕망을 전제했다. 하지만 들레즈는 욕망은 결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결관계를 생성하려고 한다. 하지만 욕망이 억압되는 순간 욕망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후 내가 결핍과 결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캉이 전제한 나에서 시작하는 결핍과 결여의 모델은 충족이 되면 발생할 이유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새로운 욕망을 계속해서 생성한다. 라캉의 결핍과 결여의 모델은 인간의 끊임없고 생산적인 욕망의 생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결국 욕망은 결핍과 결여를 느낀 주체가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욕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다. 결핍과 결여를 느낀 주체의 탄생 그 자체가 억압된 욕망의 결과인 것이다. 들레즈에게 주체는 태생적으로 부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영화에 몰입하여 영화와 뇌가 새로운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즐거움을 느낀다. 하지만 이 순간 영화에 몰입을 깨는 광고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 영화에 몰입하여 나를 잊어버리는 동안 주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화에 몰입이 끊어졌을 때 영화를 마저 보고 싶은 특정한 주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들레즈에게 주체란 둥그런 용기를 빼앗긴 둥근 얼음과도 같다. 둥근 얼음은 자신이 만들어졌던 둥근 용기에 집착한다. 둥근 용기에 담길 때에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욕망은 둥근 용기에서 얼기 이전에 유동적인 물과 같다. 마주치는 용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물은 그 용기의 모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욕망은 새로운 관계를 생성하려는 긍정적이고 충만한 힘이다. 욕망은 우연히 마주치는 모든 대상에 생산적인 힘을 제공한다. 그렇게 우리는 욕망에 몸을 맡겨 몰입한다. 하지만 욕망이 억압되어 몰입이 깨지면 나는 그제서야 욕망하는 나를 발견한다. 나의 욕망은 욕망하는 대상에 집착하고 욕망하는 대상에 닿았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 새로움에 대한 강박의 시대, 그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새로운 대상과 마주치며 새로운 연결관계를 만들려는 욕망의 힘과 마주한다. 몰입의 대상이 매우 다양해진 지금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욕망의 대상은 넘쳐난다. 몰입의 빈도는 많아지고 시간은 짧아진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여러가지 즐기기를 선호하며 긴 러닝타임을 가진 영화를 선택하기가 두려워진다. 수없이 많은 맺고 끊음이 생기며 끊임없이 욕망하는 나를 발견하는 지금 우리는 어쩌면 욕망의 좌절이 익숙한 걸지도 모른다. 상실과 박탈의 시대라 불리는 현재, 끊임없이 욕망하는 나를 발견하는 지금 어쩌면 우리는 조금 길게 나를 잊어버리는 경험이 필요할지 모른다. 주위의 모든 잡념,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대상과 스스로가 동일시되어 주위의 잡념과 방해물들이 의식되지 않은 상태. 물 흐르는 듯 편안하고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을 주며 스스로의 의식이 사라질 만큼 심취한 느낌이 들며 몇 시간이 한순간처럼 짧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이것. 어쩌면 우리는 몰입이 필요할지 모른다.